네, 오늘 시작엔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어서민 성선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이번 주는 정말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대형 이벤트들이 정말 많이 산적한 한 주입니다. 그래도 첫 거래일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힘차게 출발한 국내 증시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별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차, 두 번째는 현대오토웨버입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12월 들어서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대의 시간을 즐겨도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AI 기업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성 매물 소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가 정말 지난주부터 시작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AI 기업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주호 의원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 로봇이랑 뭐 이제 서남권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랑 수소기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하면은 이제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뭐 AI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동안 사실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못 움직였는데 이제 10월 달 이후부터 특히 이제 그 젠슨왕 CEO가 이제 삼성동 와서 네. 같이 치킨 먹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쉬었다가 좀 시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일에 이제 일본에서 그 도쿄에서 진행되었던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쪽에서 로봇 플랫폼 모베드라는 양산형 제품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 보니까 약간 그 비탈길, 험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올라가는 그 로봇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상장 모멘텀도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가려고 하는 의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 있을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표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발전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까지도 전 뭐 연말까지도 좋겠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뭐 로봇주들 쉽게 안 끝나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부터 시작된 특히나 HL만도, 한라캐스트, SL 같은 이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까지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이 기세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이주호 본부장님은 늘 좋은 의견을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에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로봇 프리미엄이 이제야 좀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성선아 의원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제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30만 원대일까요? 저는 28만 원에 28만 가장 원? 많은 악성 매물이 있다라고 봤었는데 네. 일단 그게 보면서 딱 수급을 봤더니 개인들은 거의 다 팔고 기관이랑 외국인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그 매물대, 악성 매물대에 물렸던 개인들은 이제 다 털고 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새로운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손바뀜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안 좋아서 안 갔던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안 갔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나왔을 때 현대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비율을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봇에 대한 양산 시점을 최초로 확정 지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는데
그 로봇 되게 멋진데 그거 언제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베드라는 게 진짜 보여졌고요. 네. 그게 일단은 이제 내년부터 3세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고 테스트베드도 운영을 하고 나서 2027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산업용, 물류용 이런 로봇들이 확대가 되고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막연하게 있었던 게 굉장히 구체화됐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 더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에 과연 그러면 로봇을 해서 얼마나 어떻게 벌겠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수치가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그게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물론 이게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전망을 보면 현대차의 로봇 사업 매출이 무려 잠재력이 68조에 달한다라는 어떤 분석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그냥 막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6천만 원이고 자조 보행 로봇도 뭐 3천만 원 정도 되고 물류 로봇도 한 1천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 또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로봇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팔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에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효과인데 뭐 현대차 생산직 6만 2천 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생산직 10%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약 6천억 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의 로봇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구체적으로 어서 판다라는 계획도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만들어서 생산비도 줄이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하나 좀 덧붙이자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은 왜 로봇이 잘 안 됐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흩어져 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현대차를 보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4D 투닷이라는 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오토에버가 했고 그다음에 전장은 모비스가 했고 그다음에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뚝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얘를 통합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 진짜 하나보다 그동안은 되게 막연했었는데 이제 선명하게 청사진이 보이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천장이 뚫렸으니까 조금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업들이 좀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 막연했던 로봇 사업도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선화 대표님도 좀 뷰를 바꾸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네요. 천장이 뚫려 있다라는 말에 좀 확 마음이 드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그럼 신규 접근한다면 어느 선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전 지금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점이었다. 저는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28만 원, 30만 원 이상 넘어갔을 때 진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이틀 연속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도지 캔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거기 43만 원까지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뭐 눌림목이 나온다든지 외국인들의 재매수가 들어오는 시그널이 포착된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만 원 이상에서 봐야 하고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때는 우리도 확실하게 좀 매수해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주호연과도 좀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늘 30만 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40만 원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내년까지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 내년까지 얼마나 갈지 뭐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반영이 못 됐었던 부분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단순하게 PBR 1배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략 한 45만 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TP 성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신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이제 즐기시면 될 때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랑 다른 거 갈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21만 원대 정말 횡보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시세가 나왔고 좀 짧은 시간에 50% 올랐는데 다른 대형주들에 비하면은 50%면 사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못 오른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도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성선아 의원께 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뷰가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기아에 대한 의견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기아는 현대차 대비 좀 부각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기아는 사실 들어보니까 거의 별도의 회사처럼 오.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로봇 모멘텀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아의 밸류는 그야말로 그냥 자동차만의 밸류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가 소외됐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잘 가고 있는 현대차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로봇 관련 모멘텀이 아무래도 기아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를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오토에버였죠. 기관이 또 팔거래제 매수하면서 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격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에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두 분의 전략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현대차 그룹의 AI 사업의 중심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재편의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하면 이 진짜 급등이 정말 무서운 종목이기도 한데 이게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다라고 좀 보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현대오토에버도 그 모멘텀이 있나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구조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가버넌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뚝뚝뚝 떨어져 있었던 그 어떤 로봇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걸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오토의 지금까지 위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하는 그런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이제 자동차가요. 저도 사실 그 자동차를 굉장히 타보고 싶은데 자율주행 그 테슬라의 FSD가 완전 신세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라고 하면 기존과 굉장히 다르게 소프트웨어 자동차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주기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차도 그 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맞아요. 방식으로 나가는 거고 현대차도 앞으로는 100%이 SDV를 강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에서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드느냐? 그게 바로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심을 지금 현재로도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수혜가 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은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깐부 회동에서 현대차가 그 5만 장, 그 GPU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과연 누가 핸들링 할 것인가? 그 주체가 바로 현대오토에버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자율주행이랑 이 로봇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현대차가 그 GPU 봐서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현대차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버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IT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현대오토에버가 맡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외부 SI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전적으로 하게 됐을 때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게 이 역할을 맡았을 때 현대오토에버의 매출이 거의 20에서 30% 정도 늘어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로봇 사업 확대로서도 수출 굉장히 본격화할 때도 모든 것들이 여기로 뭉쳐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과는 굉장히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지금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이 한 7,5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전년 대비 5%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약 38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 매출 예상을 보면요. 8,500억대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0억 원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매출이 3.8조 원까지 지금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7%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로봇 시스템 통합 SI 매출이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가 앞으로 현대그룹 내에서 위상이 달라지면서 그와 함께 실적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그냥 네. 상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묻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주호영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17만 원대 사실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수익률 80%를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현대오토웨버 지금 시점에선 또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정의선 회장이 단독으로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딱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현대차랑 기아가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20% 가지고 있고요. 현대오토웨버를 정의선 회장이 직접 7.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금 가장 큰 숙제는 지배구조 개편이거든요. 순환출자 방식의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일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개편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지금 계열사 지분들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오토웨버는 정의선 회장이 단독으로 7% 가지고 있고 네. 글로비스 2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비스랑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정의선 회장 지분 가치가 부각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웨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한 모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의선 회장의 단독 지분이 또 나중에 또 큰 강점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현대오토웨버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 AI 산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정의선 회장의 단독 지분이 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뭐 내러티브도 좋고 여기에다가 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이 지분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정말 팔방미인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올라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해요. 이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좀 사기에는 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50% 올랐는데 얘는 한 10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르기 전 대비해서 한 1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신규로 추격 매수보다도 약간 살짝 눌림 나왔을 때 그때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까지 좀 눌러주면은 만약에 눌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5일선까지 눌러줬는데 거길 지킨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시 매수로 대응하시고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선아 의원도 한번 기술적 자리 좀 봐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거래량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근데 이틀 정도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28만 원 선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7만 원대로 만약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보초병 정도는 좀 넣어놨다가 눌림목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 에너지솔루션,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먼저 LG 에너지솔루션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2조 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발표했죠.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까지 정말 계약을 뚫어낸 상태인데요. 2차 전지 업황 전반적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지 LG 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위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전기차 캐즘 극복의 신호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EV 사업의 구조적 신뢰 회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전반적으로 들썩하더라고요. 정말 이 신호탄 쏘아준 거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도 지금 이미 작년치를 넘어섰고요. 거의 가장 많이 팔린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글로벌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캐즘으로 인해서 많이 억눌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뭔가 이 수주로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엔솔의 수주는 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LG 그룹 전장이랑 벤츠랑 협력한다라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미 그 내용에 이제 전기 뭐 배터리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각 안 받다가 이제 딱 수주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된 건데, 지금 아무래도 원래 벤츠 쪽에 중국산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왜 벤츠가 한국을 선택했냐, 이것도 사실 EQ이 불나서 아닐까요? 뭐 화재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뭐 중국에 사실 CATL이 워낙 좀 많이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기술력이 네. 약간 애국심이 좀 나오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이제 인정받는구나 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면은 사실 과거에 LG그룹의 LG이노텍이랑 LG전자 같은 경우가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최고점이었다가 네. 이제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벤츠와의 그런 전장 협력에 대한 모멘텀에다가 배터리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EV 쪽 말고도 지금 ESS랑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안 좋다고 했던 EV 쪽도 이제 성장한다. 이러면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진짜로 워낙 하도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이제 LG 그룹주들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벤츠 쪽이랑 계속 차량용 전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좀 봐야 되겠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뭐 저쪽이라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러한 좀 XR이라던가 이런 쪽 미니 마이크로 OLED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LG 그룹들 행보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만나서 지금 사업 협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LG는 제가 봤을 때 LG 그룹사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엔솔도 그에 부응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정말 힘드셨던 분들 내년에는 조금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성선아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구조적인 신뢰 회복 역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해서 보신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원래는 2차 전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는데 이 뉴스만큼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인데, 일단 제가 조금 더 그 데이터 수치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그 벤츠 계약을 보면 이게
무려 8년 4개월짜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 기간을 보면 2035년 6월까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 규모가 지금 2조 600억 원인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최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장기 계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벤츠도 전 차종을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LG 엔솔이 핵심 부품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수주 공시에서 알 수 있는 어떤 팩트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관계로 이제 어떤 캡티브가 된 거죠, 둘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LG 엔솔을 제가 기존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EV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거가 맞거든요. 보면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미국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원래 보조금 받았던 것도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4분기 적자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안 갔던 게 지금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었는데 네. 오늘 이 수주 공시는 이제 ESS 쪽은 작년에 잘 되는 거고 EV 쪽은 잘 안 되는 걸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걱정을 조금 덜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 쪽은 지금 이 뉴스 하나로 단발적인 걸로 쭉 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때쯤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비유는 상관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분기가 분명히 바닥일 거거든요. 주가는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수주로 좀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조금 보다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숫자가 나오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이전 상장해버리면 네. 그 다음 달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면 2차 전지를 좀 더 끌어줘야 할 것도 같은데 네. 지수 견인 측면에서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LNF도 같이 LNF 지금 코스피 있긴 하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랑 BM이 갔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순전히 수급적인 차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이슈는 저는 수급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점점점이 붙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러 가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힘들었던 분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다라고 좀 이주호 의원은 말씀을 주셨는데 전고점을 보니까 이제 60만 원대가 있네요. 내년에 60만 원대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먼 얘기인가요? 60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뭐 만약에 상승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은 50만 원 다시 돌파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50만 원 돌파하면 60만 원은 일단 내년 1년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60만 원까지 한 번에 가기에는 이게 지금 막 당장에 저만큼 갈 정도로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와 지금과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처음에 로봇 모멘텀이 붙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차량을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1년에 700만 대 팔다가 갑자기 올해 뭐 9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팔지 못한다. 아무리 뭐 경기가 좋아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숫자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EV용으로만으로도 성장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저는 ESS에서 결국에는 로봇까지 확장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붙어줘야지 갈 수 있지 않나. 60만 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52만 원 구간 돌파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급했네요. 네. 52만 원까지 신규 진입해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성선아 의원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이슈가 좋기는 하지만 장기 지속성에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신규 접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보고만 있는 걸로 좀 네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었죠. 코스피 이전 상장 확 실시했고요. 또 최근 불거진 특허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학 가기 전에 나온 노이즈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코스피 이전 상장되면 더 좋아질 기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로 이전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슈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걸까 싶은데 이전 확정.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전돼서 좋았던 바이오가 딱히 많이 없던데 괜찮을까요? 일단 사실 이게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확정을 했죠. 근데 그렇게 주가가 크게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저는 약간 시간차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게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들의 이제 비중이 가이드가 높아지면 더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네. 이미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로 간다라고 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도 제가 지금 수급을 봤더니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에서는 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근데 구체적인 시점이 안 나왔잖아요. 언제 갈지 내년 네. 초에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수급적인 이슈로 빠지는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진짜 코스피로 이장되는 게 수급적인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에 포함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 초가 되면 일단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은 코스피로 이사를 가는 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지금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알테오젠이 요즘 악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할로자임 사건, 그 독일 법원 판정이 있었는데 가처분 이슈였죠.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할로자임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딱 해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이라는 거죠. 일단 독일에서만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비중 자체가 거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일단은 이 코스피로 간다는 것과 합쳐서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당장 12월 달에 급반등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 노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전 상장이 된다면 이사 가고 난 이후에는 패시브 자금이 정말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릴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더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보셨는데 역시 패시브 자금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코스닥보다 코스피 자금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시브 자금 생각하면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옮기기 전에 이런 악재성 이슈가 나와서 사실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에서 그렇게 된 게 독일 매출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키트루다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머크사 실적 나올 때마다 키트루다 매출 괜찮거든요. 그러면 키트루다가 이제 잘 팔리고 머크에서 돈을 잘 벌면 당연히 알테오젠에게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알테오젠이 정말 1세대잖아요. 지금 메이펠 바이오가
뒤따라가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알테오제 코스피 가면은 ABL 바이오가 맞아요. 코스닥 1등 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뭐 2차 전지가 올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산도즈랑 다이지 상교랑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이러한 체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단발성 뭐 악재성 약간 뉴스 노이즈로 좀 급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런 게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되면은 안 좋은 추억이 있던 종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네. 그렇게 안 좋은 추억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주호 의원도 성선아 의원과 같이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가격 전략까지 좀 세워주세요. 사실 지금 121선 좀 근처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지금 신규 접근 바로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평선 조금 이탈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 매수할 만한 이 낙폭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받으실 거면은 오히려 조금 한 5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신규로도 가능하고 보유자분들은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신규 접근 가능한 음봉이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50만 원 선까지 좀 올라왔을 때 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분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무벡스, 두 번째는 링크솔루션입니다. 먼저 현대무벡스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물류, 자동화 및 로보틱스 부문을 선도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인구 감소기에 이 내용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첫 번째 모멘텀 부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스마트 팩토리 산업 수혜 기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기회 포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그룹주 이야기로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대무벡스 아까 사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 산업 수혜 기대라고 보신 이주호 의원의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대모백스는 그 현정은 회장의 현대 아. 계열사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다른 거네요? 네. 달라요. HD 현대랑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무벡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재밌는 게 지금 12월 초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콜마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화장품 ODM 회사랑 왜 계약한 거지라고 포장하나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용도는 모르겠는데 콜마에서 이제 그러면 로봇을 돌려가지고 만들겠다는 소리죠. 네. 근데 공교롭게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도 희망퇴직자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화장품 기업들도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로 가는 거구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기술 반도체 공장이라던가 자동차 공장이라던가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뜬금없이 화장품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 자동화랑 스마트 팩토리 이쪽은 확장될 그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라서 현대모백스가 그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물류이송 로봇이랑 자율이동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과 이제 중앙물류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벡스는 이쪽 사업 되게 오래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은 회장의 현대인 현대무벡스였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모든 제조 공정에 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성선아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올랐는데 새로운 기회가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제가 조금 이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이제 트럭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궁극적 목적은 사람이 거의 없이 공장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컨베이너 벨트에서 쭉쭉쭉쭉 간 다음에 이동 창고로 보내면 자동 창고가 물건을 그냥 혼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또 셔틀 로봇 같은 게 박스로 또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난 뒤에 그대로 또 다시 적재를 해서
혼자서 또 발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공장 안에 뭐 물건이 왔을 때부터 그리고 분류하는 것부터 이동하는 것까지 보내는 것까지 전체 다를 이제 사람이 없이 만들 수 있게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스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현대무백스에서 이렇게 자동화 센터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캡티 되는 거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까지도 해주는 거죠. 지금 실적이 본격화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뭐 화장품 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화장품이 아니라요. 2차 전지 배터리팩도 만들고요. 그리고 오리온 물류센터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에코프로빔 캐나다 커벽 공장도 수주를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게 마진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유지 보수가 본격화되면서 마진이 증가하게 돼서 일단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준 게 2003년, 2004년 정도였거든요. 2년 정도 돌았기 때문에 지금 유지 보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내년부터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들이는 구간에 도입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무백스 같은 거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하철 타면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만들어요. 아. 그거 국내 1위입니다. 네. 네. 그걸 또 이제 해외 호주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잘하는 것들이 많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기존의 수주한 물량에서 AS 관련 매출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조영과 먼저 좀 기술적 자리를 한번 봐볼게요. 전고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룸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세게 샀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과거에 13,000원대 갔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5,000원짜리에서 올라왔을 때 거래량, 그 다음에 13,000원 갈 때 거래량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쉬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한 번 더 나오면은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접근하기에 충분하고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선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주봉을 보면서 조금 거래량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현대무백스가 급등을 했던 게 이제 9월달에 막 이제 로봇 섹터가 막 가기 시작할 때 대장주로서 현대무백스가 갔었거든요. 네. 그때 거래량을 보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전혀 거래량이 없다가 9월부터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난 이제 조금 오르다가 전고점을 찍은 게 지금 말씀드렸던 13,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받는 시기에 다른 로봇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뭐 SPG라든지 뭐 로보티즈 이런 데를 가다가 이제 다시 현대무백스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3,0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신규 접근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후보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링크솔루션이었죠. 북미 로보틱스 기업향의 납품이 임박했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도 양매수까지 들어와 준 상태인데 지금 자리에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주호연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북미 로보틱스 기업 핵심 부품 공급 기대감인데 여기서 로봇이 붙었습니다. 네. 네, 로봇과 AI 대장주로 하겠습니다. 대장주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링크솔루션이 대장주라고 하시니까 네.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링크솔루션이 왜 로봇이 붙었는지를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3D 쪽 하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피벗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저도 최근에 본 게 있는데 우리가 신는 신발 같은 것도 3D로 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 진짜 이렇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사실 3D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링크 솔루션이 하던 그 일은요, 이 3D 프린팅 기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계만 만든다라고 하면 그 기계만 일단 팔면 끝이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서 고장이 나면 AS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피벗을 어떤 사업적으로 했냐면 단순하게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을 하고 싶은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신 3D 프린팅을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사업 영역도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OEM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어떻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난 거죠. 단순하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제가 기술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봇이 어디에 묻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부품을 이제 링크 솔루션과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게 실제 수주 계약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더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데에서 만약에 뭐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걸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국내에 기업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PD님이요. 적자가 엄청나네 라고 좀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성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네. 점을 또 리스크로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지금짜리 좀 접근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근데 적자가 엄청나진 않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4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40억 정도거든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적자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괜찮은가요? 보고 있다라고 보고 성장주에겐?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흑자로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년 뒤인 2027년에는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은 적자이지만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럼 접근하려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랐었고, 이제 뭐 그리고 거의 20%씩 막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거를 보면은요, 쭉쭉쭉 들어오면서 지금 거의 뭐 5거래일 연속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틀 동안 쉬어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윗꼬리가 달려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죠.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갈 룸은 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하고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만, 내가 조금 손이 느리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좀 담력도 있고 매매도 잘할 수 있는 분들만 좀 이 거래량을 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링크 솔루션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조연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부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SPG가 수익률 121%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냥 부럽다라는 말밖에 좀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그냥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갈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은 입절가만 좀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뭐 그때 좀 예전에 4만 말씀드렸던 원이요. 건데 네. 일단은 훨씬 넘어섰고요. 지금 5일선 부근이 66,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분할로 챙길 거는 챙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이제 5일선 이탈하면 다 판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또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5일선인 66,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조금 더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성선아 의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목표가를 좀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음봉이 나와서 어떡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에이필별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이제 초창기 가져 나왔던 종목인데 벌써 30%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이필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음봉이 2번 맞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알테오젠 악재가 이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한테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에이프릴바이오도 대표님,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네. 네. 음봉 오늘 하루 나온 거 아닐까요? 네. 한번 다시 봐주세요. 아니 너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늘 이게 죄송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네네. 뭐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다시 봐주세요. 네. 제가 차트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음봉이 지금 오늘 하루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사실 이 플랫폼 이전에 관련 에로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 특히 들어갈 만하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알테오젠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다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넥스트 ABL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음봉이 있긴 하지만 네.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목표가 상향 어디까지 해볼까요? 지금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7,000원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47,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고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초가,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주호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저는 LS 일렉트릭 가져왔습니다. 전력기기 중에서 가장 주가 회복이 빠른 종목 중에 하나고요. 효성중공업이랑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종고점 부분까지 다 회복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변압기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뭐 최대 수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LS 일렉트릭의 또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가 PLC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PLC요? 결국엔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랑 연결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로봇이라던가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PLC라고 하는 게 새로운 아이템이다. 그리고 사실은 PLC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멘스라던가 미쯔비시라던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데가 훨씬 잘해요. 근데 사실 LS 일렉트릭은 그 세계적인 기업들에 비하면 시장 점유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런 공장 자동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PLC의 역할은 꽤나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지금 이번에 LG그룹이랑 LS그룹이랑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만나면서 네.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 42만 원 말씀드릴게요. 네, 전력에 대한 내러티브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다 PLC라는 새로운 모멘텀도 붙었다라고 이야기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선아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하이젠 RNM을 가지고 나왔어요. 로봇이네요. 네. 사실 제가 하이젠 RNM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로봇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픽하고 싶었고 로봇 섹터에서 픽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을 가져오긴 부담스러웠는데 네.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꼬물꼬물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이젠 RNM이라고 하면 기술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그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체 로봇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액추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하이젠 RNM이 만드는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급하는 다른 곳에 공급하는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뭐가 다르냐? 일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뭐 감속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제역이라는 걸 다 따로 가져와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라는 거 이거를 한 번에 다 올인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플러그만 꽂으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 정말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보고는 했는데 이제 잘 만드는 게 서브 모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매출로 보면 그 기존에 있었던 그냥 모터에서 나오는 게 85%를 차지하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서브모터 매출 같은 경우에 한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 서브모터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매출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하이젠 RNM도 확실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정책 모멘텀도 있는데 이제 네. 정부에서 이 하이젠 RNM의 기술을 인정을 해가지고요. 일단 이 국산화 차세대 스마트 액추에이터 국산화 프로젝트 총괄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면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젠 RNM의 어떤 로봇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차트와 사실 거래량을 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봐야죠. 네,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다른 로봇주들 갈 때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제 지금 이 11월 말부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제 지난주에 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덜 상승하긴 했지만 밑거래가 조금 달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이게 분할로도 지금 접근을 가능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봤어요. 68,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 성선화 요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 비중도 좀 잘 생각하고 구성하시는 네. 편이잖아요. 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까지 또 하이젠 RNM 하나 추가됐고요.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